그런데 신기하게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순간 내가 정말 잘해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 지나가는 차가 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간판이 갑자기 내 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자살 충동 지수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고,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출산 후의 감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상한 건가, 모성애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영입니다. 제가 오늘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제가 구독자가 아직 많은 편도 아니고 그때 조회수가 막 엄청나게 나온 편이 아니라서 이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을까? 벌써부터 몇몇 분이 그래서 산후 우울증 어떻게 걸리셨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산후 우울증을 어떻게 걸리게 되었고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명치를 좀 세게 꽉 때려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아이를 가지고 그리고 낳을 때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조금씩 우울증이 찾아온다고 해요. 산후우울증이 걸리는 이유가 제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바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이었어요. 임신을 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서는 호르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산을 한 다음에는 그 호르몬이 또 다른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체력의 저하가 있겠죠. 뱃속에 진짜 막 양수하고 아이를 가지고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체력을 깎아먹는 일이거든요. 거기다가 출산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피도 흘렸고 그 과정에서 체력도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보통 2주, 뭐 길면은 3주 정도 조리를 하고 아무리 이모님을 쓰신다고 하더라도 매일 밤마다 아이한테 모유를 수유하고 아이 뒤치다꺼리를 하고 깨고 하다 보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기 때문에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더 계속 떨어져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았던 선생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체력이 떨어지면은 정신력도 약간 떨어지고요. 반대로 우울증이 찾아오면은 체력이 저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체력과 정신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우울증이 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화된 환경. 우리가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엄마라는 타이틀을 가지는 순간 내가 정말 잘해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증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몸이 변했고 상황이 변했고 내가 진짜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들도 못 누리게 되면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머리로는 내 새끼를 잘 키워야지 라는 마음이 있는 건 당연한데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산후 우울증을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여러 센터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병원을 포함해서. 근데 제가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산후 우울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출산 후의 감기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이거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간 이상한 건가, 모성애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산후 우울증을 겪고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문제라서, 내 정신이 문제라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런 현상은 굉장히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임신을 했을 때부터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긴 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쇼호스트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던 단계였었거든요. 완전 메이저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준 메이저 정도에서는 이제 슬슬 활동을 하던 시기였었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마침 딱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한 대로 아이가 생긴 케이스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결혼 3년 차가 됐을 때였고 우리 나이가 있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아이를 가져야 된다 라는 의기투합을 했던 때였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이가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더 늦어지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임신 테스트 막 종류별로 회사별로 막 쌓아가지고 배랑일 테스트기 막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찬장에 넣어뒀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 딱 뜨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 기쁨도 잠시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미 일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제가 출산을 한 후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었을 텐데 저는 아직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던 때였고 자리도 완전히 잡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은 이후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때였어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물론 신랑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너 굳이 일 안 해도 돼. 아기 낳은 이후에 그냥 뭐 운동을 배우든 아니면 나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놀든 네 맘대로 해 라면서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한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됐구나 라는 박탈감이 드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TV를 틀면 홈쇼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공채가 뜬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볼 때마다 너무 슬프더라고요. 내가 저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미 나이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더 도전하기가 힘들 텐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래도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고 물론 가족들은 저한테 그냥 놀고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제 스스로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증이 쌓여가고 있던 찰나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운이 없게도 엄청난 난산이었어요. 저 한창 진통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님이 오빠한테 전화를 해서 욕을 하셨대요. 너 뭐하는 새끼냐고, 지금 지 마누라랑 애 다 죽일 거냐고, 빨리 제왕절개 시키라고.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이 살짝 자연분만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병원이어가지고 이제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제왕절개를 안 시켜주셨던 거예요. 거의 진통 시간만 25시간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자궁문도 8cm가 열렸는데 응급제왕을 들어간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게 자연분만이랑 제왕절개를 동시에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붓기도 빠지고 막 양수도 빠지고 하니까 그래도 2, 3kg라도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고생을 해서 오히려 5kg인가 7kg인가 더 쪘어요. 몸무게가. 저 같은 경우는 촉진제도 진짜 최대 강도를 쓰셨대요.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 진통을 못 이겨서 토악질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먹은 게 없는데. 근데 제가 더 안 좋았던 케이스였던 게요. 중간에 또 양수가 터져버렸어요. 유도분만을 하더라도 밤중에는 이제 응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한 7시, 8시 정도가 되면 촉진제를 끄고 입원실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부터 다시 시작을 한대요. 근데 양수가 터지면 계속 진행을 해야 된대요. 물론 촉진제는 한 10시인가 9시까지만 쓰고 그 이후에는 진통제만 맞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거나 그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거죠. 제가 나중에는 진통이 허리로 왔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배에 왔던 진통을 진짜 견딜만 했거든요. 막 위에 최고 막 진통 수치 막 찍어대도 견딜만 했었는데 허리로 오니까 이거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허리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누가 진짜 불구덩이에 빨갛게 달군 쇠꼬챙이를 제 등에다가 척추에다가 막 쑤셔넣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요. 배로 오는 진통은 진통세기에 찍히거든요. 근데 허리로 오는 진통은 여기 안 찍혀요. 그러니까 무통도 안 놔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통을 맞으면 더 힘을 못 준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통을 맞으면 허리 통증이 사라지니까 오히려 힘을 더 잘 주고, 무통을 안 맞으면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다리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들어간 지 한 12시간 정도 됐을 때부터 양가 부모님한테 번갈아 가면서 오빠한테 전화가 엄청 왔대요. 그래서 12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냥 애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제왕절개 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 둘 다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갔던 병원이 자연 출산을 굉장히 선호하는 병원이었던지라 이제 조금만 견디면은 상황 괜찮으니까 제왕절개 안 하고도 낳으실 수 있습니다. 아기 얼굴은 굉장히 조그맣고 제 골반은 넓은 편이라서 아기 낳기에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 오빠랑 저랑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왔던 거죠. 나중에는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빠한테 야, 이 새끼야, 뭐 너 지금 마누라랑 애 다 죽일 거냐고 욕을 하셨대요. 소리를 지르시면서. 그래서 나중에 오빠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담당 선생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제왕절개 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응급제왕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수술대가 진짜 차갑거든요. 제 양팔에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벨트를 채우고 전신 수면 마취가 들어갔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애가 태어난 모습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딱 해주시는데 여자 선생님이 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이제 편하게 자고 일어나시면은 예쁜 아기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순간 제 기억은 거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이제 하루를 넘겨서 진통을 했기 때문에 첫날에는 진짜 비몽사몽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아기를 보여주셨다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중간에 저희 아빠가 오셔서 고생했다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대요. 아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 체력은 진짜 엄청나게 바닥을 치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모유 수유도 계속 하게 됐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잘 안 시켜주시는데 조리원에 가니까 밥 먹고 모유 수유하고 간식 먹고 모유 수유하고 뭐 하나 배우고 모유 수유하고 또 밥 먹고 모유 수유하고, 이게 쉬러 간 건지 내가 젖수가 들어간 건지 약간 구분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밤 9시 이후 그리고 아침 한 8시 이전에는 저를 호출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제 몸이 살아야 집에 가서 아이를 돌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그런 제가 약간 매정한 엄마? 이상한 엄마? 약간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지나갈 때마다 팡팡이가 엄마 맘마 먹고 싶대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어떻겠어요. 뜨끔하죠. 나는 엄마인데 우리 애가 배가 고프대는데 분유나 먹이고 있고. 근데 분유도 좋아요. 요새 잘 나와요. 꼭 모유를 먹일 필요는 없어요. 저희 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유를 안 먹이면은 약간 이상한 엄마? 매정한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리원에 3주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가 완전히 쾌차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조리원의 원장님이 저한테 산후 우울증 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처음으로 신랑이 면회를 왔다가 집에 갈 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다시 못 볼 사람처럼 되게 막막하고 막 낭떠러지에 아기랑 나랑만 딱 서 있는 느낌이고 진짜 되게 막막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느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뚝뚝 우는 거를 보고 원장님이 안 되겠다고 아빠한테 다시 오라 그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모유 수유를 하고 방에 들어오면 계속 눈물만 나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봐도 계속 눈물이 나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눈물이 나요. 이게 제가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저도. 근데 그게 호르몬의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리원 생활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우울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랑이 그때 당시에 진짜 칼퇴를 해서 전반적으로 아이 케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낮에는 저희 친정엄마께서 오셔서 돌봐주긴 했지만 어쨌든 그 밤에는 제가 전적으로 돌봐야 됐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2시간, 1시간 반? 요 정도 간격으로 계속 맘마를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맘마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모유 수유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체력은 점점점 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죠. 물론 낮에 엄마가 오셔서 보시긴 하는데 그때에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아기 울음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약간 생기게 되었어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집이 너무 무섭고 힘든 공간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진짜 무섭게 느꼈던 게 저 지나가는 차가 나 좀 쳐줬으면 좋겠다. 저기 있는 간판이 갑자기 내 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17층이었는데요. 창밖을 이렇게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나 여기서 떨어지면 죽나? 아플까? 진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내 상태가 약간 심각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처음으로 친정엄마한테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엄마께서 이대로 두면은 아이한테도 약간 안 좋은 영향이 갈 것 같고 저도 약간 죽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셔서 그날 바로 저희 신랑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아이를 아무래도 우리 집에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친정으로 데리고 가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이렇게 둘이 계속 붙여놓으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래서 아이 용품들이랑 뭐 아이 가방 막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다 친정으로 갔어요. 그날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돌아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아파? 아픈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 방에 들어간 순간 진짜 막 펑펑 울었어요. 엄청. 여기에서 아침에 나랑 얘랑 같이 자고 있었는데 내가 못 나가지고 애를 보냈구나. 물론 집이 가까우니까 저도 이제 낮에는 가기로 했었거든요. 친정에 가기로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 집에서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는데 내가 못 나서 나 때문에 아기랑 아빠랑 다 떨어지게 됐구나 라는 자책감이 굉장히 심해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만 없어지면 이 상황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주변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데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해서 본격적으로 병원가, 보건소, 뭐 상담센터 이런 데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산후 우울증을 이겨내는데 들었던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했고 초반에 아이랑 떨어져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를 맡기고 본격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보건소, 그 지역에 있는 보건소 중에서 모자건실, 거기를 찾아갔어요. 마침 제 마음을 읽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문자 하나가 날라왔었거든요. 산후 우울증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면은 보건실을 찾아주세요. 예약을 하고 보건소를 찾아주세요. 라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한 검사지에다가 체크를 하는데 제가 진짜 엄청난 고위험군으로 나왔어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단순히 치료를 넘어서 입원을 해야 되는 정도라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살 충동 지수도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왔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했던 안 좋은 결과들이 모두 만점에 가깝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바로 이게 점수가 좀 낮은 편이면은 여기에서 상담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점수가 너무 높으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바로 연계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병원에 가기에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좀 더 큰 보건소에 있는 정신상담센터?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우울증 클리닉 센터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럼 거기서 먼저 4주 상담을 먼저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거기서 막 엄청나게 해결책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담사 선생님이랑 같이 마주 앉아서 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내용을 그냥 적고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아시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살짝 가벼워지는 느낌? 막 힘들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저 혼자서 해결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특히 산후우울증 같은 경우는 내가 엄마로서의 자격이 없나? 약간 내가 사이코패스인가? 소시오패스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친구들, 가까운 사람한테도 오히려 말하기가 더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근데 그런 상담센터에 가면은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호르몬의 영향도 물론 있다. 자, 비유를 한번 해보자. 당신이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누군가가 50만 원을 말없이 강탈을 해갔다. 근데 모유 수유를 하니까 또 남아있던 50만 원에서 30만 원을 또 가져가 버렸다. 그럼 저는 졸지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인 격으로 20만 원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더럽겠죠? 그게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호르몬 때문에 약간 깎였던 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더 깎였다. 그러니까 이제 모유수유는 한 달 정도 먹였으면 됐다. 끊고 약을 먹읍시다. 제가 산후우울증을 극복한 방법, 센터에 가서 본격적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몇 가지 제안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신랑한테만이라도 솔직하게 내 심경에 대해서 털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당부를 하는 게 내가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면 안 돼요. 그냥 들어줘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호응 정도만 보여줘야 되지. 야, 그거는 네가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야,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어때?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이나 타박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랑이랑 하루에 한 번 정도 초반에는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텀이 좀 길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신랑이랑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나눌 수가 있었고 신랑도 저를 좀 더 많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제 상황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글로 풀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감정을 어딘가에 표출을 하는 것만으로도 속안에 답답했던 게 풀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날 돌아오는 날 바로 이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우울한 느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적었었어요. 다짐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다짐을 첫 번째로 썼는데 그 첫 번째 다짐이 팡팡이 엄마로 거듭나기. 지금은 내가 불완전한 엄마지만 차차 괜찮은 사람, 뭐 엄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친구 정도는 돼주자 라는 생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솔직하게 제 심정을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이 포털 메인에 떴어요. 그러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신 엄마들이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남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의 제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서 오히려 위안이 됐어요.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짜 선생님들이 말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변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 그래서 제가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라는 지금 이 코너를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일주일에 하루라도 나만의 시간 만들기.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라도 엄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산후우울증이라는 거는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아이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클 때에도 전혀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저 같은 경우도 요새도 종종 신랑이 아이를 보고 저는 하루를 온전히 제 시간으로 쓸 때가 있어요. 뭐 책방에 가서 책을 읽던지 아니면 쇼핑을 하러 돌아다니던지 아니면 뭐 노래방을 가던지 하면서 제 시간을 가지니까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우울증이 한창 있고 여유가 없을 때는 아기가 조금만이라도 울면은 쟤 왜 울지? 하면서 짜증나는 생각부터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가 울면은 그럴 수 있어. 아이니까 울 수 있어. 아직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나를 힐링시켜줄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개발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화장품 색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뭐 파운데이션 하나 바르고 나가는 게 끝이었기 때문에 뭐 아이섀도우라던가 립스틱 이런 거에 관심이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우울증을 겪기 시작하면서 아이섀도우나 뭐 블러셔, 립스틱 이런 색조 화장품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그 세트 전체를 막 사들였던 적도 있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거를 딱 이렇게 꺼내보면은 색깔들이 너무 곱고 예쁘잖아요.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고 살짝 차분해지고 가라앉았던 기분이 좀 업되면서 좋아지는 느낌? 지금 생각해보면 저만의 컬러 테라피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분이 우울하거나 할 때 서랍을 쓱 열어서 색조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눈이나 이런 데 바르면서 제 얼굴이 달라진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볼 때마다 기분이 살짝 색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서 뷰티 제품들을 함께 다루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산후 우울증을 겪게 된 이유부터 그리고 극복한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떠셨나요? 나의 모습과 닮아 있거나 혹은 다르거나 상황이 어쨌든 환경이 어쨌든 엄마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우울증이 오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엄청난 힐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엄마는 대화가 필요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